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아동 청소년 임상심리사 클레르 뒤몽. 강도와 폭력으로 아이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수없이 지켜봐온 그녀는 도시는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런 그녀가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밤 10시, 골목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초등학생들. 불안도 공포도 없이 이어폰을 낀 채 평범하게 귀가하는 아이들.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한국에선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그 체감을 증명합니다. 서울과 주요 서구 도시 간 살인율, 강력 범죄, 여성 야간 안전도군 실물 반환율. 비교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문가의 신념을 무너뜨린 며칠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 아이의 눈이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을 때 전 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12살 남자아이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죠. 다친 곳은 없었어요. 가방도 빼앗기지 않았고요. 그냥 위협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말을 멈췄어요. 학교도 안 가고 방 밖으로도 안 나왔죠. 제 이름은 클레르 뒤몽이고요. 나이는 46입니다. 파리에서 아동 청소년 임상심리사로 23년째 일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이나 범죄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주로 만나죠.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면 아이들 눈빛이 돌아오고 1년이면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는 그냥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리며 울었고요. 전 그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한참 봤어요.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죠. 불빛은 예뻤지만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도시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아이를 끝내 치료하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상담실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묻는 질문이 달라졌거든요. 선생님, 혹시 아이 키우기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막연한 고민인 줄 알았어요. 범죄 뉴스 보고 불안해하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더군요. 야간에 아이 혼자 귀가해도 되는 도시요. 지하철 타고 학원 다녀도 괜찮은 곳이요. 2023년 초부터 이런 질문이 한 달에 서너 건씩 들어왔어요. 전 심리 상담가지 이민 컨설턴트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유럽 내에서도 안전한 도시들 있어요. 북유럽 쪽 알아보시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 말을 끊더군요. 북유럽 아니에요, 선생님. 한국이요. 한국?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는 태블릿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줬죠. 화면엔 서울 거리 야경 사진이 있었고요. 밤 11시인데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요. 제 친구 딸이 지금 저기 살아요. 밤 10시에 학원 끝나고 혼자 집에 가래요. 아무 일도 안 생긴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밤 10시에 15살 여자아이가 혼자 귀가한다고요? 유럽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파리에서 그랬다간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제 사촌이 서울에 살아요. 9살 아들 혼자 학교 보낸대요. 한국은 유괴 사건이 거의 없다던데요. 거기는 아이들 밤에 편의점도 혼자 간대요. 전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다 과장된 소문일까? 아니면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하는 걸까? 2023년 7월, 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명분은 트라우마 회복 환경 연구였어요. 학회에 연구비 신청서를 냈죠. 안전한 도시 환경이 아동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요. 다행히 승인이 났고 전 석 달간 서울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몇몇 사례겠지. 통계는 다를 거야.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죠. 만약 정말이라면? 그렇게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사람 진짜 많다였어요. 2023년 8월 초였죠. 여름휴가 시즌이라 그런지 입국장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전짐 찾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계속 관찰했어요. 심리학자 직업병이죠. 사람들 표정, 움직임, 분위기 같은 걸 자동으로 읽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소란스럽지 않았거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 생각해보세요. 사람 많으면 시끄럽죠. 짐 다투고 줄 세치기 하고 택시 잡으려고 소리 지르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들 움직이더군요. 마치 안무라도 짠 것처럼요. 그리고 뭐가 더 눈에 띄었냐면 아이들이었습니다. 유난히 아이 동반 가족이 많이 보였어요. 유모차 끌고 오는 부부,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 손잡고 걷는 부모들, 심지어 10대 청소년 서너 명이 어른 없이 입국하는 모습도 봤죠. 전짐 찾으면서 옆에 서 있던 가족을 슬쩍 봤어요. 서양인 부부였는데 7살쯤 돼 보이는 딸애를 데리고 있더군요. 아빠가 영어로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응, 지금 도착했어. 학교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고. 응, 애 적응 문제. 걱정 안 해. 여기 애들 많이 보이던데.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오는 걸까? 입국 심사줄에 서서 앞뒤 사람들을 더 유심히 봤습니다. 제 앞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 둘 손잡고 있었죠. 하나는 5살, 하나는 8살쯤. 아이들 손엔 작은 캐릭터 가방이 들려 있었고요. 제 뒤에는 중동 쪽에서 온 듯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혼자 왔는데 전화로 누군가한테 얘기하더군요. 영어로요. 내일 아파트 계약하고 모레 학교 등록하러 가. 학교 등록? 그 순간 퍼뜩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살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요. 심리학자로서 23년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부모들은 아이 문제에선 절대 모험 안 한다는 거요. 특히 안전 문제에선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기회가 있어도 아이한테 위험하다 싶으면 포기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런 곳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다고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범죄율이 높다면 부모들이 저런 선택을 할까? 아니죠. 절대 안 하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택시 타는 곳에서 또 한 가족을 봤어요. 프랑스어를 쓰는 가족이었습니다.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죠. 제가 프랑스어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여기 여행 오신 거예요?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사 왔어요. 남편이 여기서 일하게 됐거든요. 애들 학교는 다음 달부터요. 혹시 안전 문제는 괜찮으세요? 걱정 안 되세요? 그 질문에 엄마가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여기 안전하잖아요. 파리보다 훨씬 낫다던데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내내 전 창밖만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불빛이 빼곡히 켜진 건물들, 그 안에 살고 있을 가족들, 아이들.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걸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미 제 안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본 저 많은 아이들, 저 많은 가족들. 그들이 다 틀렸을 리는 없잖아요. 서울에 도착하고 사흘째 되던 날 전명동이라는 곳에 갔어요. 현지 연구 협력자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서울에서 가장 사람 많은 곳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전 사람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오후 6시쯤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파리 샹젤리제 거리 생각해보세요. 주말 저녁이면 북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좁은 거리에 사람들이 빼곡히 걸어다니고 간판은 온통 번쩍번쩍 빛나고 음악 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요. 전 노트북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유동인구 밀도 매우 높음. 소음 수준 높음. 시각 자극 과다. 근데 아이들도 보였어요. 부모랑 같이 온 아이들이요. 5살에서 10살 사이로 보이는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 다니더군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술집에서 사람들 나오고 음악 소리 더 커지고 취한 사람들 목소리 들리기 시작했죠. 파리에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밤의 유흥가요. 근데 그 사이로 여전히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도요. 10대 청소년들이 서너 명씩 무리지어 걸어 다녔어요.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애들도 있었죠. 어른 보호자 없이요. 그냥 웃으면서 뭐 먹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심리학자로서, 특히 아동 트라우마 전문가로서 전 이런 환경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과도한 자극, 늦은 시간, 술 취한 성인들, 보호자 부재. 이건 교과서적으로 위험 요소였거든요. 다음 날 전 홍대라는 곳도 갔어요. 거기는 더 심했습니다. 밤 10시, 거리는 클럽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웃고 있었죠. 그 옆으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치킨 먹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전 카페에 앉아서 1시간 넘게 관찰했습니다. 11시, 11시 30분. 자정. 아이들이 계속 보였어요. 집에 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노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리에 있었죠. 노트에 적었어요. 야간 청소년 활동 시간 과다. 보호체계 불명확. 환경적 위험 요소 다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고등학생들을 봤어요. 교복 입은 애들이요. 자정 넘어서요. 피곤한 얼굴로 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다니는 건가? 부모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전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공항에서 봤던 그 신뢰감, 그 안전하다는 느낌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죠? 이게 정말 안전한 환경인가요? 숙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봤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밤 8시에 혼자 귀가하다가 트라우마 입은 아이들요. 그 아이들한테 한국은 밤 12시에도 거리에 사람 많아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더 무서워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연구 협력자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야간 청소년 보호 정책 같은 거 있나요? 몇 시 이후엔 귀가해야 한다든지 그런 거요. 협력자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정책이요? 딱히 없는데요. 애들이 알아서 잘 다니니까요. 알아서? 12살 아이가 알아서 안전을 지킨다고요? 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3년간 임상 현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아이들은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요. 그래서 어른이 보호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다르다는 게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전 대치동이라는 곳에 갔어요.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라고 했죠. 아이들 교육열 높은 곳이요. 사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학원 끝나면 부모들이 차로 데리러 오겠지 싶었거든요. 저녁 8시쯤 학원 건물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밖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죠. 노트북 켜놓고 관찰 기록 작성할 준비를 했어요. 8시 30분. 학원에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부모가 데리러 온 애들도 있었지만 반은 혼자 걸어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요. 전 노트북에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학원 종료 시간. 아동 단독 귀가 다수 관찰됨. 그리고 아이들 표정을 봤어요. 이게 제 일이거든요. 표정 읽는 거요. 23년간 트라우마 받은 아이들 수천 명 만나면서 익힌 기술이에요. 아이들은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얼굴이 다 보여주거든요. 불안한 아이는 눈이 달라요. 계속 주변을 훑어봐요. 어깨에 힘 들어가고 걸음이 빨라지고 누가 뒤에서 오면 깜짝깜짝 놀라죠. 근데 저 아이들은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애 둘이 나란히 걸으면서 웃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더군요. 한 애는 핸드폰 보면서 걷고 한 애는 이어폰 끼고 가고 있었죠. 남자애 하나는 편의점 들어가더니 뭔가 사 먹으면서 나왔어요. 천천히요.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전 조금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9시. 9시 30분. 아이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번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었죠. 좀 더 늦게 끝나는 학원이었나 봐요.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이서 걸어가는데 뭐 먹을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치킨 먹을래? 아니면 떡볶이? 이런 얘기요. 10시가 가까워졌을 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혼자 나왔어요. 작은 가방 하나 메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끝났어. 응, 지금 가는 중. 10분 후면 집 도착해. 그리고 전화 끊고는 그냥 걸어갔어요. 전 그 아이를 한참 봤습니다. 뒤따라가면 안 되니까 눈으로만 쫓았죠. 걸음걸이를 보세요. 느긋해요.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로 하면 과잉각성 반응 부재예요. 위험을 느끼는 아이는 절대 저렇게 못 걸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주변을 경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아이는 그냥 집에 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전 카페에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30분까지요. 그 시간 동안 혼자 귀가하는 아이를 20명 넘게 봤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불안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닫고 카페 나올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트라우마 받은 아이들만 봐왔거든요. 불안한 눈빛, 경직된 어깨, 빨라진 호흡. 그런 것들만 기록해왔어요. 근데 오늘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편안한 눈빛,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웃는 얼굴.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밑에 또 적었어요.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를 100개 보는 것보다 저 아이 한 명의 표정이 더 정확하다. 창밖을 봤어요. 밤 11시가 넘은 서울 거리였죠. 여전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불빛이 환했어요. 문득 파리 생각이 났습니다. 제 상담실에 왔던 그 12살 남자아이요. 강도 만나고 말을 잃었던 아이요. 그 아이도 똑같은 밤 8시였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근데 그 아이는 그날 이후 밖에 못 나갔어요. 오늘 제가 본 아이들은요. 내일도 똑같이 학원 가고 똑같이 집에 갈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게 뭐가 다른 건지 전 그때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도시의 성적표라는 거요. 그리고 이 도시는 적어도 아이들 얼굴에선 합격점을 받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전 서울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듣고 싶었죠. 교수 연구실에서 차 한 잔 받아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야간에 혼자 다니는 걸 부모들이 허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통계적으로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교수가 미소 지으면서 답했어요. 문화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문화. 전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공동체 의식이요. 서로 돌봐주는 습관이랄까요? 아이가 길에서 위험해 보이면 누구라도 도와주거든요. 습관이라고요. 다음 날엔 경찰청 아동안전 담당자를 만났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죠. 야간 아동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도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정서상 아이들한테 범죄 저지르는 걸 용납 안 해요.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정서. 또 정서예요. 사흘 뒤엔 아동복지 전문가를 만났어요. 역시나 비슷한 답이 돌아왔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 문화의 강점이죠. 전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화, 습관, 정서, 경향. 이게 다 뭔가요? 측정 가능한 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리학자로서 23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문화나 정서로 설명하는 순간 그건 과학이 아니라 그냥 변명이 된다는 거요. 재현할 수 없거든요. 검증할 수도 없고요. 숙소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그럼 이건 뭐지?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건가? 다른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한 거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뭘 배워가든 소용없는 거잖아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국 문화는 특별해요라고 보고서에 쓸 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 점점 회의적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간 본 모든 것들, 공항의 가족들, 밤거리의 아이들, 편안한 표정들. 그게 다 그냥 운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특별한 민족, 특별한 역사, 특별한 정서. 그런 말들은 학술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재현 불가능. 문화적 특수성. 일반화 불가.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죠. 이건 예외 사례일 뿐이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일찍 귀국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틀 뒤 우연히 뭔가를 보게 됐어요. 강남구청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아동안전통합관제 시스템 운영 중이라고 써 있었죠. 시스템? 관제? 전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실례지만 아동안전 시스템이 뭔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그리고 담당 부서로 연결해줬어요. 30분 뒤 전 관제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이 보였어요. 수십 개였죠. CCTV 화면들이었어요. 학교 앞, 공원, 놀이터, 주택가, 골목길.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24시간 모니터링해요. 인공지능이 위험 상황 감지하면 바로 알람 뜨거든요. 위험 상황이요? 아이 혼자 배회하거나, 낯선 사람이 아이 따라가거나, 아이가 울거나. 그런 거요. 감지되면 30초 안에 담당자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 출동해요. 전 모니터를 가만히 봤습니다. 화면 하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저녁 7시쯤이었죠. 저 아이는요? 지금 정상이에요. 학원에서 집 가는 길이거든요. 동선이 등록돼 있어요. 동선이 등록돼 있다고요?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학교에서 학원까지 경로, 학원에서 집까지 경로. 다 표시돼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요. 부모가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가거나 예상 시간보다 늦으면 알람 떠요. 그럼 바로 연락하나요? 네. 부모한테 먼저 연락하고 부모 연락 안 되면 아이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해요. 그래도 이상하면 경찰 출동이요.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문화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정서가 아니라 설계된 구조였던 거예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학교하고도 연동돼요. 아이가 학교 안 오면 바로 연락 가고 조퇴하면 부모한테 알림 가고요. 지자체, 경찰, 학교, 관제센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되나요? 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 있어요. 전 그 자리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 보면서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본 것들,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공항에서 본 가족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밤거리를 편하게 걷는 아이들, 불안 징후 없는 표정들. 그 모든 게 이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나올 때 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적었던 문장을 지웠어요. 재현 불가능. 문화적 특수성. 그 자리에 새로 적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설계된 환경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전 숙소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죠.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대여섯 명쯤?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들은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고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그 소리를 한참 들었어요. 파리에서도 놀이터 가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밤 9시엔 아무도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부모들이 안 데리고 나오죠. 근데 여긴 달랐어요. 석 달간 서울에 있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아이를 치료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요. 파리에선 아이가 트라우마 받으면 제 같은 심리학자를 찾아와요. 그럼 전 6개월에서 1년 동안 치료해요. 약도 주고 상담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죠. 근데 여기선 그럴 일이 애초에 적어요. 왜냐고요? 도시 자체가 아이를 보호하니까요. CCTV, 관제 시스템, 학교 연계, 경찰 순찰, 안전 귀가로. 이 모든 게 연결돼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이지 않게요.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요. 그냥 편하게 살 뿐이죠. 학원 가고 친구 만나고 늦게까지 놀고 집에 가고. 무섭지 않으니까요.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진 것 같았죠. 울음소리가 났어요. 옆 벤치에 있던 아줌마가 달려갔어요. 그 아이 엄마가 아니었어요. 근데 휴지 꺼내서 닦아주고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아이 엄마는 그제야 뛰어왔고요. 두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다시 뛰어갔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사람들이 말했던 문화요. 근데 이제 알아요. 그게 그냥 문화로 된 게 아니라는 걸요.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순서가 반대였던 거죠.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파리 상담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동료 심리학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자를 쳤어요. 나는 아이를 고치는 도시보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봤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문제도 많을 거예요. 전석 달밖에 안 있었으니까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곳에선 치료가 덜 필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덜 아프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가방 메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요. 제가 파리에서 치료 못했던 그 12살 아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그 아이가 여기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트라우마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자랐을까요? 답은 알아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첫 장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돌아오는 곳 서울 아동안전환경연구.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돌아가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